젖은 흙 위 녹슨 캔. 2023년 11월 새벽 6시 40분. 강력계 형사 박도연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커피는 어차피 마실 생각이 없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으나 전화 한 통은 그 계획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여보세요. 남편이 안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었거나 울려고 참는 중이거나. 박도연은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었다. 이 여자는 후자였다. 참고 있었다. 아직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목소리. 신고자는 최은정 47세.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거주. 전업주부. 실종자는 남편 강태훈 52세. 심장외과 전문의. 서울 소재 대형 종합병원 근무. 박도연은 볼펜을 들고 메모지에 이름을 적었다. 강태훈. 심장외과 의사. 52세. 그는 이름을 적고 나서 잠시 볼펜 끝을 바라봤다. 밤새 써온 보고서의 잉크가 거의 다 된 볼펜이었다. 그래도 이 두 글자는 선명하게 찍혔다.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입니까? 어젯밤 8시쯤요. 잠깐 사람 만나고 온다고. 누구를 만난다고 하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침묵은 1초였지만 박도연의 귀에는 그보다 길게 들렸다. 그는 그 침묵을 메모지 여백에 따로 적어두었다. 말이 아니라 침묵을. 형사생활 21년 동안 그가 배운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가장 솔직한 순간은 입을 열 때가 아니라 닫을 때라는 것이었다. 그냥 사람 만나고 온다고만 했어요. 핸드폰은요? 꺼져 있어요. 계속 꺼져 있는데. 최은정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참는 쪽을 선택했던 여자가 경계선 끝에 서 있는 소리였다. 박도연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수첩을 덮었다. 지금 댁에 계시죠? 네. 30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재킷을 집어들었다. 파트너 윤지선은 맞은편 책상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그의 움직임을 눈치챘다.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실종? 의사야. 어젯밤 8시부터. 자진 가출 아닐까요? 박도연은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손에 쥐었다. 담배는 끊은 지 3년이 됐지만 라이터는 버리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돌리고 돌리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었다.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혹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올 때마다 그 은색 라이터는 손바닥 안에서 돌아갔다. 무단 결근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야. 윤지서가 코트를 집어들며 따라왔다. 두 사람은 사무실을 나서면서 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면서도. 남양주로 향하는 외곽도로는 새벽빛과 가로등 불빛이 뒤섞여 기묘하게 밝았고 박도연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최은정의 침묵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잠깐 사람 만나고 온다고만 했어요. 그냥 사람 만나고 온다고. 어떤 부부가 밤 8시에 나가는 남편에게 누구 만나냐고 묻지 않는가. 어떤 아내가 그 대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박도연은 라이터를 손바닥 위에서 한 번 더 굴렸다. 질문은 이미 3개가 넘어가고 있었고 그것은 나쁜 신호였다. 단순한 사건에는 질문이 많지 않았다. 남양주 별내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밤과 아침 사이에 색을 하고 있었다. 검지도 밝지도 않은 어중간한 시간의 색. 최은정은 현관문을 직접 열었다. 박도연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새벽 내내. 그녀는 수수한 차림이었다. 잠을 잔 흔적이 없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게 패여 있었다. 박도연은 그녀의 눈을 보는 순간 한 가지를 확인했다. 이 여자는 지쳐 있었다. 오늘 밤만이 아니라 훨씬 오래전부터.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 위에 남편의 외투가 걸려 있었다. 그는 다른 외투를 입고 나간 모양이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시다 만 커피잔이 놓여 있었는데 커피는 이미 굳어 있었다. 어젯밤 8시 이전에 마시다 만 커피가 10시간 넘게 거기에 있었다. 앉으시죠. 박도연이 먼저 소파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면서 최은정에게 말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았다. 등을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쓰러지지 않으려는 자세였다. 남편분이 나가기 전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평소와 다른 행동이라든가. 평소랑 다를 게 없었어요. 저녁 먹고 TV 좀 보다가 핸드폰 보더니 나간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보고 나서 나갔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온 거 아닐까요? 최은정의 시선이 탁자 위 커피잔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천천히 되돌아왔다. 모르겠어요. 두 번째 침묵이었다.
박도연은 수첩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다만 손 안에 라이터가 멈췄다. 그는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람과 무언가를 말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었다. 최은정은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로 모르는 것인지조차 그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윤지서가 조용히 물을 한 잔 가져다 놓으면서 말했다. 남편분이 최근에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나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셨나요? 최은정은 물잔을 바라봤다. 손을 뻗지는 않았다. 투자 문제가 있긴 했어요. 박도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투자요. 작년부터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돈을 맡겼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좀 복잡해졌다고는 했는데 자세한 건 저한테 말을 안 해서. 모임 이름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소개해준 사람들이랑 하는 거라고만 했지. 혹시 이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 모임에서. 최은정이 잠시 생각하는 것처럼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렸다.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새벽의 창문. 그리고 그녀가 이름을 말하는 순간 박도연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아주 미세한 무언가를 들었다. 떨림인지 아니면 억누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평평하지 않은 음색이었다. 서지연이라는 분은 알아요. 세무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박도연은 그 이름을 수첩에 받아 적었다. 서지연. 그리고 옆에 작게 덧붙였다. 아내의 표정을 다시 확인할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하 1층에 있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좁은 공간에 낡은 모니터 4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관리인은 박도연과 윤지서가 들어서자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어정쩡하게 멈췄다. 경찰이라는 말에 그는 비로소 완전히 일어섰다. 영상은 전날 밤 19시 50분부터 재생됐다. 화질은 나쁘지 않았다. 현관 출입구를 잡은 카메라와 단지 내 산책로를 잡은 카메라, 2개의 앵글이 교차됐다. 박도연은 의자를 당겨 앉지 않고 서서 화면을 봤다. 뭔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앉지 않는다. 20시 3분. 강태훈이 현관을 통과했다. 짙은 회색 점퍼에 검은 바지. 키는 중간 정도, 체형은 단정한 편이었다. 그는 걸음이 빨랐다. 서두르는 걸음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손이었다. 오른손이 점퍼 안주머니 쪽으로 향해 있었다. 무언가를 쥐고 있거나 확인하는 것처럼. 저기 멈춰요. 박도연이 말했다. 관리인이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화면이 정지됐다. 강태훈의 오른손이 점퍼 안주머니 가까이 붙어있는 장면. 박도연은 그 정지 화면을 오래 봤다. 윤지서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계속. 단지 내 산책로 카메라가 잡은 태훈의 모습은 20시 6분까지 이어졌다. 그는 단지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빠르게 멈추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의 걸음이었다. 약속이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리고 20시 7분 이후로는 어떤 카메라에도 강태훈이 찍히지 않았다. 단지 정문에서 도로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윤지서가 관리인에게 물었다. 한 400m? 걸어서 4, 5분이요. 박도연은 계산했다. 20시 7분에 단지를 나갔다면 도로에는 20시 11분에서 12분 사이에 도착했어야 한다. 그런데 도로변 CCTV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라진 구간은 단지 정문에서 도로 사이 400m. 걸어서 4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 시간대 단지 앞도로 통행 차량 뽑아줘. 윤지서가 이미 노트북을 열고 있었다. 교통정보센터에 공문을 넣고 영상 확보에 들어가는데 1시간이 걸렸다. 박도연은 그 1시간 동안 관리사무소 밖계단에 서서 라이터를 만지작거렸다. 담배가 없어도 이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와 지하 특유의 습한 공기가 섞여 있었다. 이상한 부분은 3가지였다. 첫째, 태우는 아내에게 누구를 만나는지 말하지 않았다. 둘째, 그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한 직후에 나갔다. 셋째, 손이 안주머니 쪽에 있었다. 안주머니에 무엇을 넣어뒀는지가 중요했다. 지갑이라면 외투 안주머니에 넣지 않는다. 서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형사님. 윤지서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내려왔다. 차량 170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박도연이 올라갔다. 모니터에는 도로 통행 차량 목록이 펼쳐져 있었다. 윤지서가 한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은색 SUV. 20시 8분 통과. 번호판 조회했더니 전라남도 등록 차량이에요. 동일 차종, 동일 번호. 그런데 그 차 주인은 그날 여수에 있었어요. 숙박 기록 확인됐고요. 박도연은 화면 속 은색 SUV를 바라봤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너무 선명하게.
야간에 도로 CCTV에 저렇게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히려면 반사 처리가 잘 돼 있어야 했다. 진짜 번호판처럼. 복제 번호판이었다. 즉흥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다. 같은 차종을 골랐고 번호판을 정교하게 복제했다. 실제 차주가 그날 지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박도연은 전자라고 생각했다. 2차 이동 경로 끝까지 따. 이미 시작했어요. 라이터가 손 안에서 멈췄다. 박도연은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 수사가 한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순간.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직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준비했다. 오래 그리고 꼼꼼하게. 복제 번호판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데 반나절이 걸렸다. 윤지선은 교통정보센터, 민간 블랙박스 공유 플랫폼, 편의점 체인 본사에 동시에 공문을 넣었다. 박도연은 그 시간 동안 강태훈의 병원으로 갔다. 동료 의사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다. 성실한 사람. 무단 결근은 상상도 못할 사람. 환자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연락 없이 안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건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병원을 나오면서 박도연은 윤지서에게 전화했다. 나왔어? 나왔어요. 그런데 형사님 이거 좀 이상해요. 차량은 남양주를 출발해서 구리를 거쳤다. 거기까지는 예상 범위였다. 그런데 구리에서 차량이 약 23분 동안 정차한 흔적이 있었다. 인근 카페 거리 골목. 박도연은 수화기를 귀에 붙인 채 차에 올랐다. 구리 카페 거리 CCTV 확보해. 이미 요청했어요. 그리고 형사님 하나 더요. 윤지서의 목소리에 미묘한 무게가 실렸다. 차에서 내린 건 한 명이에요. 운전석. 박도연은 시동을 걸면서 그 말을 되새겼다. 차에서 내린 건 한 명.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내리지 않은 것이다. 23분 동안 차 안에 있었다. 구리 카페 거리 CCTV 영상은 오후 늦게 도착했다. 박도연과 윤지선은 나란히 모니터 앞에 앉았다. 영상에는 저녁 불빛이 내려앉은 골목이 담겨 있었다. 카페들의 간판이 켜지고 사람들이 오가고 그 중에 한 여성이 카메라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20시 31분. 긴 머리. 베이지색 코트. 작은 케이크 박스를 들고 있었다. 여성은 케이크 가게에서 나왔다. 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케이크를 산 사람치고는 어딘가 무거웠다. 박도연은 그녀의 손을 봤다. 케이크 박스를 쥔 손이 아니라 반대편 손. 그 손이 코트 주머니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었다. 다음 카메라. 골목을 돌아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는 CCTV 영상이 재생됐다. 20시 38분. 짧은 머리의 여성이 나타났다. 어두운 계열의 재킷. 걸음이 빠른 편이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사람이죠? 윤지서가 물었다.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두 영상을 번갈아 봤다. 긴 머리와 짧은 머리. 베이지 코트와 어두운 재킷. 외형은 달랐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발 아래로 내려갔다. 걸음걸이. 왼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폭포. 체중이 왼발로 쏠리는 버릇. 오른쪽 무릎에 오래된 부상이 있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굳어진 자세. 두 여성은 걸을 때마다 똑같이 왼쪽으로 기울었다. 같은 사람이야. 윤지서가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가발이랑 코트를 바꿔 입었네요. 골목 어딘가에서. 차로 들어가는 장면 있어? 찾아볼게요. 3분 뒤 윤지서가 영상 하나를 띄웠다. 짧은 머리의 여성이 골목 끝 주차된 은색 SUV 쪽으로 다가가는 장면. 그녀는 운전석 문을 열고 올랐다. 자연스럽게 망설임 없이. 자기 차처럼. 박도연은 케이크 박스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여성이 차에 탈 때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케이크는 어디 갔지? 혼잣말이었다. 윤지서가 이미 답을 찾고 있었다. 편의점 쓰레기통이요. 골목 입구. 23분 정차 구간에 있는 편의점. 버렸다. 케이크를 샀다가 버렸다. 박도연은 라이터를 꺼내 천천히 돌렸다. 케이크는 목적이 아니었다. 케이크 가게 앞에 있는 카메라에 찍히기 위한 것, 혹은 골목에서 외형을 바꾸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채우기 위한 것. 어느 쪽이든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계산 안에는 동승자가 있었다. 23분 동안 차 안에서 기다린 사람. 이 여자 신원 확인. 다음날 오전, 카페 가게 주인의 진술과 결제 내역 추적을 통해 이름이 나왔다. 서지연. 41세. 세무사. 박도연은 그 이름을 수첩에서 다시 찾았다. 최은정이 처음 언급했던 이름. 투자 모임. 세무사. 그는 줄을 그었다.
직선이 하나 더 이어졌다. 강태훈 씨 아내한테 다시 가야겠어. 윤지서가 코트를 집어들며 물었다. 서지연이요? 응. 아내가 그 이름 말할 때 목소리가 평평하지 않았어. 서지연의 사무실은 강남구 논현동 빌딩 7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폭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다. 서지연 세무회계 사무소. 단정한 서체로 박힌 간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 2명이 각자 모니터를 보고 있었고 안쪽 유리 파티션 너머 대표 자리는 비어 있었다. 외출 중이라고 했다. 오전 중에 돌아온다고 했다. 박도연은 기다리겠다고 했다. 대기용 소파에 앉아 사무실을 천천히 후었다. 벽에는 세무사 자격증과 공인 자격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책상은 정리가 잘 돼 있었고 화분은 싱싱했다. 유리 파티션 너머 대표 자리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는데 그 위에 포스트잇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내용은 읽히지 않았지만 색깔이 눈에 들어왔다. 빨간색 포스트잇이 유독 많았다. 기다리는 동안 박도연은 서지연에 대해 알아낸 것들을 정리했다. 나이 41세. 세무사 경력 11년. 이혼 경력 있음 자녀 없음. 강태훈과는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소규모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 모임 구성원은 총 5명이었고 서지연은 그중 유일한 세무사였다. 투자 자문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다른 모임 회원에게서 나왔다. 강태훈이 맡긴 돈은 3억 원이었다. 윤지서가 그 숫자를 확인한 것은 어젯밤이었다. 강태훈의 통장 내역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지연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나왔다. 총액 3억 2천만 원. 문이 열린 것은 11시가 넘어서였다. 서지연이 들어왔다. 박도연은 그녀를 처음 봤다. CCTV 속 여자와 지금 눈앞의 여자를 빠르게 겹쳐봤다. 현재는 짧은 머리였다. 그것은 CCTV 속 변장 이후의 모습과 같았다. 짧게 자른 게 자연스러웠다. 오래된 헤어스타일처럼 보였다. 그러나 박도연은 미용실 방문 기록을 이미 조회해두고 있었다. 사흘 전. 그 전까지는 긴 머리였다. 경찰이세요? 목소리가 차분했다. 놀란 기색이 없었다. 경찰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표정을 정돈하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지 박도연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강태훈 씨 아시죠? 네, 알죠. 투자 모임에서.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습니까? 서지연이 자신의 자리에 앉으면서 대답했다. 한 달쯤 됐나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봤어요. 엊그저께 밤엔요. 집에 있었어요. 혼자요? 네. 짧고 명확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속도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속도는 달랐다. 서지연의 대답은 지나치게 빨랐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대답. 미리 준비된 대답의 속도. 강태훈 씨가 실종됐습니다. 서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놀람이었다. 그런데 그 놀람이 박도연에게는 이상했다. 실종이라는 단어를 듣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나오는 타이밍에 놀라는 것처럼 보였다. 순서가 달랐다. 어머, 그래요? 언제요? 그제 밤이요. 연락해봐야겠네요. 걱정되는데. 박도연은 그 말을 듣고 수첩을 덮었다. 연락해봐야겠다. 실종된 사람에게 연락하겠다는 말. 어색한 반응이었다. 그 어색함을 서지연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혹은 눈치챘지만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하느라 넘어간 것인지. 사무실을 나오면서 윤지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미리 자른 거 맞죠, 머리? 응. 증거인멸용이면 너무 티 나는 거 아닌가요? 박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티가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야. 걸음걸이까지 찍힐 줄은 몰랐을 테니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그는 라이터를 꺼냈다. 서지연은 차분했다. 준비가 돼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예상했다는 것은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를 그려뒀다는 뜻이었다. 문제는 그 시나리오가 어디서 끝나느냐였다. 최은정은 두 번째 방문에서도 현관문을 먼저 열었다. 이번에도 초인종을 누르기 전이었다. 박도연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람은 소리보다 빠르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다. 잠을 자지 못한 게 아니라 잠을 자려고 했지만 뭔가가 계속 깨운 것 같은 얼굴이었다. 거실은 어제와 같았다. 소파 위 외투, 탁자 위 커피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커피잔이 치워져 있었다. 누군가 치웠거나 아니면 최은정이 새벽에 혼자 일어나 그것을 씻었거나. 박도연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다.
서지현 씨 만나고 왔습니다. 최은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그래요. 아시는 분이죠? 남편한테 소개받아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던가요? 최은정이 창문 쪽을 바라봤다. 오늘은 날이 흐렸다. 빛이 없는 창문은 그냥 회색 사각형이었다. 똑똑해 보였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남편분이 그분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까? 가끔요. 어떻게요? 최은정이 창문에서 시선을 거뒀다. 박도연을 정면으로 봤다. 이틀 사이에 처음으로 눈을 직접 마주치는 순간이었다. 그 눈 안에 무언가 결심한 것이 있었다. 투자 얘기 많이 했어요. 서지현 씨가 수익을 잘 낸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말이 끊겼다. 근데요. 작년 겨울부터 남편 표정이 달라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는데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고.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최은정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그날 혼잣말처럼 그러더라고요. 돈을 못 받으면 끝장이라고. 박도연은 수첩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다만 윤지서가 옆에서 조용히 녹음기를 켠 것을 확인했다. 혹시 남편분이 서지현 씨한테 연락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최근에. 봤어요. 언제요? 그제요. 남편이 나가기 이틀 전에.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낮았어요. 방문을 닫고 했는데 조금 들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최은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일까지 안 되면 나도 방법이 없다고. 그 말이 들렸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박도연은 그 침묵이 무게를 가지는 것을 느꼈다. 내일까지 안 되면. 그 내일이 실종 전날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강태우는 사람을 만나러 나갔다. 누구를 만나는지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최은정 씨. 박도연이 천천히 물었다. 남편분이 그날 밤 서지현 씨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눈이 붉어졌다. 그것은 모른다는 뜻도 안다는 뜻도 아니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윤지서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응. 그럼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박도연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라이터를 꺼냈다.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은색 금속. 왜 말을 안 했을까? 이유는 하나였다.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다음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때로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하루를 버틴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알게 되는 것보다 모르는 채로 끝나는 편이 나았을지도 몰랐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박도연의 전화가 울렸다. 윤지서가 먼저 받았다가 그에게 건넸다. CCTV 분석팀이요. 차량 이동 경로 나왔대요. 박도연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첫 마디를 듣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차는 홍천으로 갔다. 3시간을 달려서. 차량 이동 경로 데이터가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박도연과 윤지서는 사무실 대형 모니터 앞에 섰다. 교통정보센터가 취합한 CCTV 좌표와 블랙박스 제보 데이터가 지도 위에 점으로 찍혔다. 남양주에서 시작된 점들이 동쪽으로 이어졌다. 구리, 하남, 양평, 그리고 홍천. 3시간에 걸친 이동이 지도 위에서 하나의 선이 됐다. 박도연은 그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갔다. 고속도로를 타지 않았다. 국도만 이용했다. 고속도로에는 하이패스 기록이 남는다. 국도는 CCTV 간격이 넓고 블랙박스에 찍혀도 신고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없다. 이 경로는 빠른 길이 아니었다. 들키지 않는 길이었다. 정차 구간이 3군데예요. 윤지서가 지도 위 3지점을 짚었다. 구리카페 거리, 양평 휴게소, 홍천 편의점. 각 지점 CCTV 영상 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형사님, 윤지서의 손가락이 3지점을 다시 짚었다. 3군데 다 서지현 혼자 내렸어요. 박도연은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구리에서 양평까지 약 1시간. 양평에서 홍천까지 또 1시간 반. 그 사이 차 안에서 강태우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다. 화장실도 음료도 담배도 없이. 장거리 이동에서 동승자가 단 한 번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잠들었거나 움직일 수 없었거나. 박도연은 양평 휴게소 CCTV 영상을 재생했다. 20시 58분. 서지현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3분 뒤 나왔다. 손에는 생수 한 병. 그녀는 차로 돌아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생수. 박도연이 중얼거렸다. 사람이 3시간 드라이브 하면서
생수 한 병만 사요. 윤지서가 영상을 멈췄다. 동승자 몫을 안 샀어요. 처음부터 동승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다. 강태호는 구리를 벗어나기 전에 이미 차 안에서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박도연은 그 결론을 수첩에 적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글로 남기지 않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다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정리됐다. 홍천 편의점 영상을 재생했다. 21시 44분. 서지연이 내렸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컵라면 하나와 캔커피를 샀다. 혼자 먹을 양이었다. 그녀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캔커피를 절반쯤 마시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박도연은 그 장면을 2번 돌려봤다.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상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처리해야 할 것이 앞에 있는데 컵라면을 천천히 먹는 사람. 2가지 중 하나였다. 이미 차 안에 일이 끝났거나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서 감각이 무뎌졌거나. 박도연은 전자라고 생각했다. 홍천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려요? 약 40분이요. 산간 마을이에요. 거기서부터는 CCTV가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거의요. 박도연은 라이터를 꺼냈다. 손바닥 위에서 3번 돌리고 멈췄다. 거의 없다는 것은 하나는 있다는 뜻이었다. 그 하나 찾아. 윤지서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박도연은 지도 위 홍천 너머를 바라봤다. 선이 끝나는 곳. 점이 더 이상 찍히지 않는 곳.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일 리 없었다. 누군가 그곳을 미리 골랐다. 조용하고 외지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곳을. 홍천 산간 마을까지 가는 길은 좁았다. 국도에서 벗어나 군도로 접어들자 가로등이 사라졌다. 박도연이 운전하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닿는 범위 너머는 완전한 어둠이었다. 산이 양쪽에서 좁혀오는 느낌이었다. 11월에 산은 잎을 다 떨구고 뼈대만 남아 있었고 그것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걸림에 흉측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윤지서가 조수석에서 노트북을 보면서 말했다. 마을 전체에 공공 CCTV가 2개예요. 하나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하나는 농기계 보관 창고요. 마을에서 약 800m 위쪽. 농기계 창고에 왜 CCTV가 있어? 농기계 도난 때문에 주민이 사비로 달았대요. 한 7, 8년 됐다고 하고요. 박도연은 핸들을 잡은 채로 생각했다. 7, 8년 된 카메라. 산 중턱 창고. 서지연이 이 마을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은 낮았다.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카메라가 아니었다. 주민이 개인 돈으로 단 것이었으니까. 그것이 유일한 틈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장이 나와 있었다. 윤지서가 미리 연락해뒀다. 60대 중반의 남자로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그는 형사 2명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뭔 일이 생긴 거요? 확인 중입니다. 며칠 전에 이 마을에 차가 들어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은색 SUV요. 이장이 잠시 생각했다. 밤에 들어온 차는 모르겠고 낮에 포크레인이 들어온 건 봤소. 박도연이 돌아봤다. 포크레인요. 어떤 여자가 데리고 왔던데. 산 위에 꽃나무 심는다고. 윤지서가 수첩을 꺼냈다. 박도연은 이장을 바라봤다. 그 여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 짧은 여자였어. 말은 별로 없었고. 포크레인 기사한테 뭔가 얘기하고 그냥 갔던데. 박도연은 라이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으로 쥐었다. 다음날 오전 농기계 창고를 찾아갔다. 창고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은 단층 건물이었다. 벽면 한쪽에 플라스틱 케이스로 감싼 구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렌즈가 산 쪽을 향하고 있었다. 창고 주인인 60대 남성은 카메라가 아직 작동하는지도 몰랐다가 윤지서가 선을 따라가 확인하자 녹화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저장 장치는 창고 안선반 위에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DVR 박스. 윤지서가 영상을 추출하는 동안 박도연은 창고 앞에 서서 산 쪽을 바라봤다. 카메라 앵글이 향하는 방향을 눈으로 따라가 봤다. 산길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약 300m 구간이 시야에 들어왔다. 화질은 나쁠 것이었다. 야간이라면 더욱.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영상이 나왔다. 화질은 예상대로였다. 흐리고 거칠었다. 야간 모드로 전환된 화면은 모든 것을 녹색빛 입자로 만들어버렸다. 박도연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21시 53분.
산길 방향에서 빛이 움직였다. 헤드라이트. 차량이 산길로 올라가는 것이 빛의 궤적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빛이 멈췄다. 한 지점에서. 조금 뒤 빛이 사라졌다. 헤드라이트를 껐다는 뜻이었다. 그 다음은 어둠이었다. 멈춘 지점 좌표 뽑을 수 있어? 해볼게요. 낮에 같은 위치에서 사진 찍어서 비교하면 어느 정도는. 다음날 낮. 두 사람은 창고 앞에서 산길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같은 앵글, 같은 줌. 나무 위치와 지형 지물을 야간 영상과 대조했다. 윤지서가 노트북 화면에 두 이미지를 나란히 띄우고 겹쳐보기 시작했다. 빛이 멈춘 지점이 세 곳으로 좁혀졌다. 박도연은 그 세 지점을 지도에 표시했다. 그리고 수색 인력을 요청했다. 과학수사팀 탐문 형사 2명, 그리고 포크레인. 산이 대답을 가지고 있었다. 올라가서 물어볼 시간이었다. 수색은 이른 아침에 시작됐다. 산길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폭이었다.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밤새 내린 이슬이 그것을 눅눅하게 만들어 놓았다. 박도연은 앞서 걸으면서 발밑을 봤다. 낙엽 위에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 비가 오지 않은 며칠 사이에 생긴 것이었다. 누군가 이 길을 최근에 올라왔다는 흔적이었다. 첫 번째 지점은 산길에서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작은 공터였다. 수색팀이 흩어졌다. 박도연은 공터 가장자리를 천천히 걸었다. 낙엽을 발로 밀어보고 땅 표면을 눈으로 후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흙은 단단했고 고르게 말라 있었다. 누가 파헤친 흔적이 없었다. 15분을 수색하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다. 두 번째 지점은 소나무 세 그루가 모여있는 곳이었다. 나무 사이의 공간이 어른 한 명이 눕기에 충분한 너비였다. 박도연은 그 공간을 들여다보다가 걸음을 멈췄다. 나무 뿌리 가까이 낙엽이 거쳐있는 부분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거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치운 것처럼 가장자리가 반듯했다. 그리고 그 위에 녹슨 에너지 음료 캔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박도연은 쪼그려 앉아서 캔을 집어들었다. 캔은 오래된 것이었다. 브랜드색이 발에 있었고 측면에 녹이 슬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의 눈을 끈 것은 캔의 바닥이었다. 젖은 흙이 묻어 있었다. 주변 흙은 완전히 말라 있었다. 이틀 넘게 비가 오지 않았다. 표면의 낙엽까지 바삭하게 마른 상태였다. 그런데 이 캔의 바닥에는 젖은 흙이 붙어 있었다. 땅 속에 있었던 것이다. 최근에 누군가 이 땅을 팠고 그 과정에서 땅 속에 묻혀있던 캔이 표면으로 올라온 것이었다. 윤지서가 다가왔다. 뭐예요? 박도연이 캔을 증거봉투에 넣으면서 고개를 들었다. 그때 수색팀 막내 형사가 뒤쪽에서 소리쳤다. 형사님, 마을 주민이 올라왔는데요. 할 말이 있다고요. 주민은 70대 초반의 남자였다. 산 아래 감나무 밭을 가진 사람으로 이 산길을 수십 년째 오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형사들을 보자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다. 뭔가 있다고 생각은 했다는 얼굴이었다. 며칠 전에 포크레인이 올라왔어요. 낮에. 박도연이 물었다. 보셨습니까? 봤죠. 이 길로 포크레인이 올라오는 게 어디 흔한 일이요. 뭐 하나 했지. 혼자 왔습니까? 여자 한 명이랑 같이 왔어. 머리 짧은 여자. 그 여자가 기사한테 뭔가 계속 얘기하더만. 포크레인 기사 연락처가 필요했다. 주민은 마을 이장이 알 거라고 했다. 윤지서가 바로 전화를 걸었다. 기사는 당일 오후에 연락이 됐다. 30대 중반의 남자로 인근 읍내에서 장비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꽃나무 심는다고 했어요. 여자분이 깊게 파달라고 해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얼마나 깊이요? 한 1.5m요. 꽃나무 심기엔 너무 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어도 되냐고 했더니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박도연은 라이터를 꺼내지 않았다. 손이 필요 없었다. 머릿속이 이미 충분히 또렷했다.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습니까? 네. 며칠 뒤에 나무 취소됐다고 다시 메워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 이름이나 연락처 있습니까? 이름은 모르고 번호는 있어요. 번호를 받아서 조회했다. 대포폰이었다. 개통한 지 열흘. 이미 해지된 번호였다. 박도연은 예상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다시 불렀다. 두 번째 지점, 소나무 세 그루 사이. 포크레인 버킷이 땅을 찢기 시작했다. 박도연은 물러서지 않고 가까이 서 있었다. 흙이 뒤집어지면서 냄새가 올라왔다. 땅 속의 냄새. 오래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냄새. 80cm. 1m.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가 장비를 멈췄다. 흙 속에서 검은 비닐이 보였다. 박도연은 그 순간 라이터를 꺼냈다.
켜지는 않았다. 다만 손바닥 안에 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닐을 걷어내는 것은 포크레인이 아니었다. 박도연이 직접 했다. 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었다. 과학수사팀이 사진을 찍는 동안 그는 비닐 가장자리를 손으로 걷어냈다. 흙이 손등 위로 떨어졌다. 차가웠다. 11월의 땅속은 지표면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비닐 안에 사람이 있었다. 강태훈이었다. 박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 그대로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다. 52세. 심장외과 전문의. 무단 결근을 한 번도 하지 않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1m 깊이의 땅속에 검은 비닐에 쌓여 있었다. 박도연은 그것을 봤다. 외면하지 않고. 형사생활 21년 동안 그는 이 순간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왔다. 감식 시작합니다. 과학수사팀장이 말했다. 박도연은 그제야 일어섰다. 사인은 당일 오후 늦게 나왔다.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 경부 압박 흔적이 선명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실종 당일 밤, 이동 경로상 구리에서 양평 사이 구간. 즉 차량이 첫 정차 지점인 구리 카페 거리를 벗어난 직후였다. 컵라면을 먹을 때 이미 끝나 있었다. 박도연은 감식 결과 보고서를 들고 사무실 창가에 섰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서지연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날 밤이었다. 그녀는 자택에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표정이 놀랍도록 평온했다. 박도연은 그 평온함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다. 이 여자는 이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제 올지 몰랐지만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서지연 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코트를 집어들면서 물었다. 변호사 연락해도 됩니까? 물론입니다. 차에 오르면서 서지연은 창밖을 한번 봤다. 자신의 아파트 불이 켜진 창문을 올려다봤다.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는 시선이었다. 박도연은 그것을 룸미러로 봤다. 취조는 다음날 오전부터 시작됐다. 서지연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왔다. 초반 2시간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드라이브를 했다고 했다. 강태훈을 만난 적 없다고 했다. 포크레인 기사를 고용한 것도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 박도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증거를 순서대로 꺼냈다. 카페 거리 CCTV, 걸음걸이 분석 결과, 포크레인 기사 진술, 테프폰 개통 기록, 강태훈 계좌에서 서지연 계좌로 넘어간 3억 2천만 원의 이체 내역. 하나씩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지연은 각 증거가 나올 때마다 변호사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을 때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했다. 박도연이 나갔다가 20분 뒤 들어왔을 때 서지연은 달라져 있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던 자세가 무너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 양손을 올린 채 손가락 끝으로 표면을 누르고 있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처음으로 평평하지 않았다. 박도연은 자리에 앉았다. 수첩을 꺼내지 않았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지연이 입을 열었다. 천천히, 그리고 멈추지 않고. 밖에서 윤지서가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취조실 안에 두 사람이 보였다. 박도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지연은 말하고 있었다. 윤지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언가인지. 사건은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윤지서는 알고 있었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가장 이상한 부분이 아직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신의 손이었다. 발굴 당시 강태훈의 오른손이 비닐 밖으로 나와 있었다. 묶인 것도 아니었고 비닐이 찢어진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꺼내놓은 것이었다. 왜 손만 꺼내놓았는가? 그 질문의 답이 이 사건의 마지막 얼굴이었다. 서지연의 자백은 2시간 동안 이어졌다. 박도연은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수첩도 펴지 않았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는 다만 듣는 사람으로 거기 앉아 있었다. 형사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 청중으로. 서지연은 처음부터 말했다. 2022년 봄 투자 모임이 시작됐을 때 그녀는 이미 개인 채무가 있었다. 이혼 후 사무소를 확장하면서 빌린 돈이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투자 모임에서 자금을 굴리는 역할을 맡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익이 나야 할 곳에서 손실이 났다.
손실을 메우려고 회원들의 돈을 돌려막았다. 강태훈의 3억 2천만 원도 그 안에서 사라졌다. 처음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지연이 말했다. 목소리가 낮았다. 시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 아니면 1년. 그 안에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그런데 강태훈이 기다려주지 않았다. 지난 여름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이 잦아졌다. 가을이 되자 그것은 압박이 됐다. 그리고 실종 이틀 전 최후 통첩이 왔다. 내일까지 안 되면 경찰에 가겠다고. 박도연은 그 대목에서 강태훈의 안주머니를 떠올렸다. CCTV 속에서 그가 집을 나서며 손으로 확인하던 것. 아마 차용증이었을 것이다. 혹은 그에 준하는 서류. 경찰에 가겠다는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 그날 밤 만나자고 한 건 누구였습니까? 제가요. 서지연이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려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말이 끊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표면을 다시 눌렀다. 하얗게 변하는 손끝. 차에 타자마자 강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셨어요. 내일 오전에 경찰서 가는 거 막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변호사한테 얘기 다 해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녀는 거기서 멈췄다. 오래 멈췄다. 박도연은 기다렸다. 미리 준비한 게 있었어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차 뒷자리에 줄을 뒀어요. 그날 만나기 전에. 취조실이 조용해졌다. 녹음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박도연은 그 침묵 안에서 서지연의 얼굴을 봤다. 울지 않았다. 눈이 붉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어떤 표정도 없었다. 감정이 소진된 사람의 얼굴. 오래전에 이미 다 써버린 사람의 얼굴. 그녀는 강태훈이 서류를 꺼내는 순간 뒷자리로 손을 뻗었다. 줄이 목에 감기는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강태훈은 저항했지만 조수석 시트에 등이 눌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차는 좁고 밤은 어두웠고 도로에는 아무도 없었다. 구리에서 양평으로 넘어가는 국도. 그것이 강태훈의 마지막 도로였다. 박도연은 자백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시신의 손. 비닐 밖으로 나와 있던 오른손. 서지연의 자백이 이 지점에 가까워지자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시신을 묻은 뒤에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서지연이 그를 봤다. 네. 왜요? 그녀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떴다. 차용증이요. 박도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다. 강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서류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걸 없애야 했는데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제가 돈을 빌려준 게 돼야 했어요. 차용증을 위조하려 했다는 뜻이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위치를 바꾸는 것. 강태훈이 서지연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만들려 했다. 그러려면 강태훈의 서명이 필요했다. 서명이 없으면 지문이라도. 그래서 손을 꺼냈습니까? 서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연은 그 순간을 상상했다. 새벽의 산속. 혼자. 이미 묻은 사람의 손을 다시 꺼내는 행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서지연은 할 수 있는 쪽이었다. 그것이 그를 가장 오래 붙잡는 부분이었다. 범행이 아니라 그 이후였다. 그러나 그 행위가 사건을 끝냈다. 손을 꺼내면서 비닐이 틀어졌다. 흙이 흘러 들어갔다. 매장 상태가 교란됐다. 과학수사팀이 발굴 당시 가장 먼저 이상하게 본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 단단하게 묻어놓은 것치고 비닐 봉합이 허술했다. 그 허술함이 수사의 마지막 문을 열었다. 완벽한 계획이었다. 폭제 번호판, 위장된 외모, 외진 산길, 포크레인으로 판 구덩이. 어느 하나 즉흥적인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계획에 없던 것이 하나 있었다. 죽은 사람의 손을 다시 꺼내는 일. 그것은 계획이 아니었다. 계획이 끝난 자리에서 절박함이 한 번 더 고개를 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균열이 됐다. 서지연은 구속됐다. 살인 및 사체 유기 사문서 위조 혐의. 박도연은 구치소 호송 차량이 떠나는 것을 주차장에서 바라봤다. 윤지서가 옆에 서 있었다. 지인들이 다 착한 사람이라고 했대요. 윤지서가 말했다. 진짜로 착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박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라이터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돌리지 않았다. 그냥 쥐고 있었다. 호송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 뒤로 철문이 닫혔다. 그는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느냐고 사람들은 물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질문이었다. 올바른 질문은 이것이었다. 절박한 순간에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박도연은 주차장을 걸어 나왔다. 하늘은 낮고 회색이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그는 걸으면서 강태훈을 생각했다. 심장을 고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의 심장을 고치면서 살았던 사람이 차가운 땅 속에서 발견됐다. 그 아이러니가 아프게 남았다. 살인사건 수사 기록에는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혔다. 가장 위험한 범죄자는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순간에 선을 넘는 사람이다. 박도연은 그 문장을 직접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다. 그 문장 뒤에 써야 할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선은 누구에게나 있다.